반갑습니다. 경기나라 TV 라이브 강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박정환입니다. 네, 저희 경기나라 TV 라이브 방송은 매월 새로운 주제로 저희 숫자 경영을 하시는 실무를 하시는 실무자분과 대표님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월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오늘은 2025년의 첫 방송입니다. 지금 시기에 맞게끔 부가세와 법인세 관련해서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 5가지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무법인 모두의 임형진 세무사님입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무법인 모두의 임형진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세무법인 모두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님들과 고시 출신의 세무사님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3일 안진 회계사님들도 합류해서 세무랑 회계에서 전문성을 갖춘 세무법인이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용인 지점의 대표 세무사로 최근에 개업한 이제 젊은 세무사입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즌 바쁜 시즌 아닌가요? 부가세 시즌인 것 같은데요. 네, 한창 좀 바쁜 시기인데 그래도 좀 재밌게 방송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가진 어떤 세무 지식과 경험을 이제 방송 보시는 실무자분들께서 얻어 가실 수 있다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흔쾌히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아, 네, 너무 바쁜 시기에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는 멋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준비 핵심 체크리스트 5가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가세 신고시마다 이런 얘기 되게 자주 많이 들어요. 그쵸. 이거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뭔가 자료 요청하는데 이거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또는 이제 프로그램 쓰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요? 이러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조금 해결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멋진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또 저희가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라이브 강의를 오신 분들에 대한 특전이고요. 저희가 강의 오기 설문 링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올라갈 텐데요. 거기다가 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부가세 관련해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노션으로 정리한 부분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 지니어스 컴퍼니라는 부분을 이제 검색을 해서 친구 추가를 하고 경리나라로 알고 싶어요 라고 치시면은 저희가 경리나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가세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한 노션 템플릿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기가 되는 경리에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부가세 및 법인세 체크리스트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업무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가 기본부터 하고 가야죠.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재화나 사업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과세하는 세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희가 1,000원의 상품을 매입을 해서 만약에 1,5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5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제 세율을 매겨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는 세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결국엔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모두 다 내야 되는 세금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럼 부가가치세 핵심 포인트 5가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빠진 매출은 없는지 확인해보기. 두 번째, 중복 매출을 확인해보기. 세 번째, 내가 쓴 매입 정확하게 파악해보기. 네 번째,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보기. 5번째, 유형자산 매입 확인하기. 네,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핵심 포인트 1. 따단. 빠진 매출은 없는지 확인해보기. 자, 빠진 매출은 없는지 확인해보기. 이거 왜 중요한가요? 우선은 매출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에서도 어떤 기본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누락하게 되는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락 없이 반드시 챙기는 게 중요하고 또 이 매출 누락을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가산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산세가 크게 3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그 미납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바로 부과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네. 그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제 세금이 붙는 건데요. 가산세가 네. 붙는 건데 이게 연으로 따지면 8.03%의 이자 성격과 비슷한 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가산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높네요. 또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었어야 되는 건데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발행 금액의 2%가 또 네. 가산세를 붙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 매출 누락 없이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산세의 종류가 많군요. 네. 그럼 예를 들어 1억의 매출을 누락하면은 대략 가산세로 이렇게 된다.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우선은 1억 원을 누락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10%가 누락됐을 거고, 네. 1,000만 원, 그리고 법인세에서도 아마 누락이 됐을 거니까 네. 이제 뭐 지방세 포함해서 한 20.9%가 네. 부과가 되고, 여기에 가산세,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가산세까지 추가하면은 이제 매출 누락 금액 한 30에서 50% 이상 추징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가 매출 누락하면 부가세만 나중에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쵸. 결국 매출이라는 중요한 것들은 법인세까지 이어지는 매우 크리티컬한 항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누락하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어떻게 빠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나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우선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홈택스 자료를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을 금액을 좀 조회할 수가 있고, 네. 뭐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금액까지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랑 이제 저희가 부가세 신고 시 신고서 금액과 이제 맞는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세금 계산서 돈을 받았는데 매출인데 어떤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안 된 건이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매출이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간혹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누락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어쨌든 저희는 이거는 매출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뭐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통해서 매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그 온라인 플랫폼 매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플랫폼 매출 플랫폼별로 이제 그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홈택스 들어가시면 그 판매 결제 대행 매출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긴 하지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 자료이고, 네. 저희는 이제 실질에 맞춰서 회사 사업의 그 현실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에 들어가서 매출을 조회해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채팅창에 이제 조진기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되는 경류에게님, 네, 반갑고요. 네, 오펠리아 리님, 세무사님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볼륨도 조금 올려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카이로스인가요? 카이로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별나무님, 이 강의는 이제 마치고 저희가 경리나라 TV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보는 게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 신청은 저희가 이제 그 링크 올려드리면은 신청은 미리 해주세요. 신청은 저희가 이 기간 동안만 받기 때문에 자료 수령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라이브 강의를 하는 거는 라이브 강의의 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시간 소통? 맞습니다. 네, 정확하신데요. 라이브 강의 저희가 이 녹화 강의가 아니라 라이브 강의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금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바로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플랫폼이 있으실 텐데요. 그 플랫폼에서 이 부가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쪽에 저희가 플랫폼에서는 매출도 발생하는데 매입 세금 계산서 수수료도 발생할 거예요. 결국에는 그 수수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매출이 홈택스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돈 들어온 것이 이 매출에서 매입 뺀 거가 들어왔나 이렇게 확인하면은 내부적으로 네, 체크는 다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핵심 포인트 2 따단 네, 중복 매출을 확인해 보기. 매출 중복. 이 부분은 네, 왜 중요한가요? 그 앞에서 매출 누락이 있었으면 네. 매출 과다 신고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는 행위일 경우에 네. 이제 저희가 납부했었을 때 세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장 어떤 세무서에서 어떤 이슈를 걸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거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을 미친 거고 네. 또 어쨌든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를 초래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잦으면 네. 세무조사의 대상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결국에는 이제 중복되는 매출도 결국에는 문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혹시 어떠한 유형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단순 실수로 인한 이중 발행. 네. 그러니까 이미 세금 계산서가 좀 발행됐음에도 네. 이제 한 번 더 발행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이제 거래처에서 상대방 쪽에서 대금을 좀 카드로 결제해도 되겠느냐 이런 했을 때 네. 카드로 결제를 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매출 조회를 해보면 저희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도 발급이 되어 있고 네. 카드 결제도 했기 그쵸. 때문에 카드도 같이 또 매출이 잡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할 때는 반드시 이제 중복으로 잡힌 거니까 이제 제외를 하고 네.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만 좀 신고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밍밍님, 네, 반갑습니다. 김민주님, 네, 주님 감사드리고요. 네, 케홈스님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목소리가 좋네요. 신뢰가 갑니다. 네, 저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네, 한번 네, 여쭤보고요. 세무사님 잘생겼어요. 이 세무사님 누구 심어놓으셨나요? 아니요, 저 안 심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 때는 한 번도 없던 얘기들이 나오니 되게 흐뭇하고요.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전달드리는 게 가장 좋은가요? 아, 우선은 요즘에는 전산이 좀 많이 발달되어서 네. 세무사님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중복 발행에 대해서는 좀 그런 잡아낼 수는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제일 정확한 거는 사업장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 목록 중에서 뭐 이건은 좀 신용카드 결제가 된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뭐 세무 신고라는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좀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네. 편안하게 또 수월하게 업무를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약에 경리나라 플랫폼을 쓰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카주 매출이나 이런 데에 체크를 하거나 내용을 써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써놓은 것들도 조금 신고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고요. 네. 경리나라 통해서 보면은 저희가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거래처와의 소통하는 시간을 최대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저희가 네. 직접 가서 또 거래처분 담당자분들께서 기입해 주신 자료 정보를 보고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거기다가 체크해 놓은 것도 이제 경리나라를 활용하는 세무사님이면은 조금 실시간으로 볼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네, 유라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보라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법인 차량을 구매하고 카드 할부로 납부하는데 매입세금 계산서도 발행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인 차량 구매를 하시고 네. 카드 할부로 납부를 했는데 매입세 계산서도 발행을 수취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뭐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매입세금 계산서만 이제 보통 매입으로 반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법인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승용차라고 하면은 이제 불공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카드 대금을 이제 카드로 납부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결산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세무사님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세무사님들이 이제 알아서 그에 맞게 처리해 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을 세무사님한테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 차량이 어떠한 차량인지도 또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 핵심 포인트 3 따단 내가 쓴 매입 정확하게 파악해 보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두 가지는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은 이제 매출이 있으면 저희가 매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쓴 매입만큼은 이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 매입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매입세액을 이제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공제를 좀 과다하게 받은 거니까 이제 과다 신고,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누락과 좀 비슷한 효과인 거거든요. 세금을 적게 낸 거니까. 네. 그러면은 똑같이 가산세가 이제 초과 환급 가산세라고 해서 10%가 기본적으로 붙고, 이제 초과 환급 불성실 가산세도 이제 일수에 따라서 또 붙게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유형은 매입세액을 또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죠. 이 부분은 이제 저희는 세금을 더 납부한 거니까 네. 뭐 세무서에서는 당장 문제 삼진 않겠지만 네. 사업장에서는 어쨌든 금전적 손실을 맞아요. 보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네. 그 매입세 과소 신고에 있어서는 네.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는데 네.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누락한 경우가 네.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세금 계산서 자체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가 네.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는 저희가 다시 반영을 해서 다시 신고를 해서 경정 청구를 통해서 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네. 두 번째, 애초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네. 저희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도 정확하게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 이 매입세액이라는 거는 약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을 먹을 때에도 과다하게 많이 먹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과다 신고도 위험하고, 그리고 약을 조금 먹으면 또 효과가 없어서 효과가 안 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작아도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적정하게 적합하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는 네. 보통 이제 세금 계산서만을 보고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계약서나 거래 명세서를 좀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세금 계산서만 봐서는 이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거래 명세서까지 보면은 네.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거래로 인해서 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네. 월 또는 분기마다 네. 어떤 결산 작업을 통해서 거래처별 어떤 채권 금액을 좀 맞추다 보면은 네. 좀 과다하게 송금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네.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좀 중요한 거는 좀 주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듣다 보니 또 저희 또 학창 시절이 떠올랐는데, 그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하지 말고 평소에 미리미리 공부해라, 미리미리 관리해라. 네, 그쵸, 이거 그쵸. 누구나 알고 있지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 매출이건 매입이건 이제 부가세니까 이제 정리하자가 아니라 적어도 주나 월 단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부해야지 결국엔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는 어떠한 제 예전의 경험과 반추해서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리나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관리회계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거래명세서라는 것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래명세서를 등록해놓고 이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그거 두 개를 이제 매입증빙 연결이라고 해서 아마 연결을 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거래명세표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 안 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때 거래명세표, 그리고 세금 계산서, 그리고 돈, 이 세 개가 하나의 어떠한 스트림으로 연결되도록 조금 업무를 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명세표를 종이로 가지고 있다거나 모은다거나 하면 증빙하고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팁을 또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자료 요청 링크 및 만족도 조사라고 저희 이제 채팅 링크에 있는데, 여기에서 설문 링크에서 이메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부가세 체크리스트 노션 페이지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카카오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경리나라로 어떻게 하나요? 물어봐 주시면 경리나라로 매출 매입 비용 이렇게 처리하세요 라는 부분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가세 일도 힘든데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거 보시고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체크리스트 드리니까 실제로 대표님이시면 보셔도 좋고요. 실무자님이면 이거를 참고하셔서 업무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핵심 포인트 4. 빠밤.
처음으로 영어를 했네요. 네.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보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는 네. 이 부분이 좀 특이한데요. 네. 그 회사에서 비용을 썼다 하더라도 네. 어떤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네.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네. 어떤 지출이 불공제되는지를 아는 것이 부가세 신고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크게 뭐 5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뭐 이거는 당연히 법인세 신고 시에도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부가세에서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매입세액도 법적으로 좀 제재를 좀 가했는데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9인승 미만의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인승 카니발은 또 공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도 구입이나 유지 관련된 비용은 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업종 특성상 뭐 예를 들어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 학원업 등 또 영업용으로 이런 차량이 좀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매입세 공제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외적으로는 네. 이제 뭐 단순히 승용차를 샀다, 네. 뭐 SUV를 구매를 했다 네. 하면은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카니발 7인승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그 자동차 등록 원부에 어떻게 되어 있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책을 샀는데 교보문고에서 책을 샀는데 카드로 샀다. 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 매입세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네. 우선은 저희가 만약에 뭐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든 네.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를 했든 네. 거기 부가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사업용으로 썼다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매입세액 중에서도 이제 불공제되는 항목만 아니면은 이게 뭐 면세품이던 아니던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그쪽 상대방 쪽에서 이미 공급했을 때 이게 과세라고 생각되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셨던 거니까 저희 매입 금액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 매입이 뭐 자동차 관련된 매입세가 아닌지 아니면 이게 사업과 관련된 건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상대방이 뭐 면세매출 사업자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수취한 증빙에 이제 부가세가 이렇게 있는 거냐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사업과 연관이 있느냐 이런 항목들을 점검해 보게 된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항목은 어떤 항목인가요? 그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도 이제 불공제 항목인데요. 네, 중요하죠.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는 판매 촉진비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제 식대를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 어떤 직원들이 쓰는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반대로 거래처와의 어떤 접대성 식대는 매입세액이 좀 불공제가 되는데 그럼 실무적으로 어떤 음식점만 보고서 이게 회식인지 직원들이 쓰는 회식비인지 아니면 거래처와의 접대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신고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판단 기준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있어요. 만약에 실무적으로 이 세무사님이 기장하실 때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액을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장소를 좀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간대. 시간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말 저녁에 어떤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직원들이 썼던 식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약간 장소와 시간에서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 좋은 곳에서 어떤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뭐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적인 식대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실무자 입장 또
조사 간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이 금액과 이 장소와 이 네. 시간대로 봤을 때는 이게 복리후생으로 볼 수 없어 이렇게 아마 몰아붙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 저희는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런 좀 특이한 식대 같은 경우에는 좀 관련 증빙을 좀 준비를 해서 예를 네. 들어서 이때 식사를 누가 했다. 네. 뭐 이런 자료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좀 준비해가지고 네. 나중에 어떤 조사나 어떤 소명에 이어졌을 때 좀 해명 자료를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나 이러한 부분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조사도 좀 법인에 있으면서 네. 조사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장을 할 때 아무래도 네. 그 조사까지 좀 신경 쓰면서 좀 기장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뭐 일하면서 참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조사라는 게 나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나오겠어요. 이러한 식으로 대표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경리나라 만약에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경리나라에 뭐 접대비라고 해놓던가 아니면은 복리후생비라고 해놓고 뭐 이거는 우리 직원 회식 뭐 복리후생비인데 뭐 30만 원인데 이거는 뭐 워크샵 식사 뭐 이러한 식으로 써놓으면 그러한 것들도 조금 도움이 되나요? 아니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일단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리나라나 이런 자료가 없으면 일단은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냥 금액하고 어떤 장소만 보고서 좀 일괄적으로 좀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 그렇게 자료를 직접 주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회사 자료를 신뢰를 해서 저희는 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봐도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대가 좀 높다거나 좀 위치가 좀 이상하다거나 이러면은 좀 자료를 좀 준비 좀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세무사님은 그래도 이 경리나라를 기장에 잘 조금 활용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써보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회사랑 또 실시간으로 어떤 소통도 되고 또 회사에 직접 자료를 또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또 믿고 신뢰하면서 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저는 또 방금 들으면서 약간 축구 경기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세무사님이 최종 마지막 골을 넣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보통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그 루트로 거기까지 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잘 빌드업돼서 하면 좋은 골이 나오는 거고 빌드업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뭐 소위 말하는 똥볼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빌드업하는 회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식대를 말씀드렸으면은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판촉비랑 접대비의 또 구분이 또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구분 기준이 또 판례를 통해서 보면 또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이 접대비는 거래처와의 관계 형성이 목적이고요. 판촉비는 판매 증진 또 고객이 구매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대상도 접대비는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쓰는 지출이라고 하면은 판촉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시고 처리를 하셔야지. 왜냐면 제가 그냥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접대비인 것 같으니까 또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손익계산서에도 접대비로 처리를 해서 또 법인세 때 접대비 한도 초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런 개념을 이제 회사에서 실무하시는 분들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기장을 할 수 있고 또 절세를 또 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개념을 잘 챙겨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절세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절세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면세사업이네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데요. 뭐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면세사업 관련된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 부가가치세를 안 낼 거니까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당연히 불공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인데 토지는 그 생산의 기본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기본 요소가 크게는 토지, 자본, 노동이 있는데 이 세 개에는 그 부가세를 과세를 안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저희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
그 토지 관련된 중개 수수료는 네. 아마 그쪽 공인중개사분은 아마 부가세를 끊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러한 부분 중요하겠네요. 그냥 뭐 내용이 없으면은 그냥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 네,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토지자본 노동이라고 하면 저희 이제 인건비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인건비에 부가세가 없는 이유도 이러한 기본 그렇죠. 요소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가가치세 핵심 포인트 5. 따단. 같이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외로웠습니다. 네, 유형자산 매입 확인하기 5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 매입은 일반적인 매입 금액과 달리 네. 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기계장치라든지, 네. 뭐 건물, 또 시설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면 부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 매출 공급가액에서 네. 매입가액을 뺀 그 네. 차액, 네. 남은 부가가치죠. 네. 그 부가가치를 매출 공급가액으로 나눈 율을 부가율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때 이 계산되는 이 매입가액에 네.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고정자산으로 매입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으면 네. 이 금액이 큰 매입이 들어가니까 마치 부가가치가 낮게 신고된 맞아요. 것처럼 네. 신고서가 작성이 될 거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낮게 책정이 돼서 신고됐다라는 건 네. 왜냐하면 다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네. 우리 사업장만 이 유형자산 매입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율이 낮게 신고가 된다고 하면은 네. 뭐 실제로 매출 누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이 사업장은 왜 이렇게 부가율이 낮지? 네. 뭔가 매출 누락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면 매입이 좀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신고할 때는 반드시 이 고정자산, 유형자산 매입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네. 신고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부가율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매출 대비해서 이러한 그 부가세를 내는 비율이 얼마냐라는 부분인데 이 매입이 과다하게 되면 부가율이 낮아지니까 너희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약간 주시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1억짜리 기계를 샀는데 이렇게 단기 비용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감가상각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기 비용으로 만약에 거액의 유형자산을 구입을 했는데 네. 이거를 뭐 기계장치로 처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네. 뭐 단순히 소모품비로 한다고 하면은 네. 이게 사실은 뭐 내용 연수에 따라서 뭐 5년, 10년간 천천히 비용 처리가 돼야 될 비용들이 네. 한 번에 일시에 비용 처리가 되는 그쵸. 거니까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소신고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실질과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기계장치를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쓰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단기적으로 되면 실질하고도 안 맞게 되니까 네. 그럼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조금 여기 이제 조기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유형자산을 매입하게 되면은 네. 조기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부가가치세는 뭐 분기마다 또는 반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그 유형자산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에서 어쨌든 큰 금액을 지불을 하고서 유형자산을 매입한 거니까 네. 국가에서도 어떤 사업 자금의 어떤 융통성을 좀 할 수 있게끔 네, 좀 좋네요. 만들어준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하려면 네. 미리 좀 세무사님들께 네. 미리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러한 유형자산 매입이 이번에 있으니까 네. 좀 조기 환급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네. 그 세무사님들께서 아마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런 거 그럼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나요? 일단 유형자산 매입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네. 단순히 세금 계산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뭐 당연히 금액이 크니까 계약서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정말 계약서대로 거래 대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네. 그리고 거래 명세표도 좀 봐야 되고 네. 또 세금 계산서도 그에 맞게 적법하게 수취를 해야 하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서 좀 두루두루 좀 관리를 하면서 네. 이제 조기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러한 서류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실무적으로 저희 경리나라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에게 간단히 팁을 드리면,
먼저 이러한 유형자산이나 고정자산 관리 대장을 회사에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언제 취득했고 얼마고 누가 관리하고 이러한 것들은 관리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느 거는 비용으로 할 건지 어느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세무상으로 고정자산 등록할 건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연말에 맞춰보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경리나라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매입세금 계산서에 그 옆쪽에 오른쪽에 눌러보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파일을 첨부하셔가지고 계약서 또는 그와 관련된 거래 증빙들을 넣어 놓으면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나요? 활용이 많이 되죠. 아, 네. 아, 그럼 이런 것도 세무사님이 보시고서 또 그 물어보지 않아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매입세금 계산서 내역을 쭉 신고하기 전에 쭉 보는데 네. 이제 금액이 큰 유형자산 매입도 있고 그쵸. 또 반대로 금액이 큰 상품 매입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상품은 유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단기 비용을 처리하는 게 맞고 네. 근데 유형자산 매입은 유형자산을 별도로 구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만 봐서는 사실은 좀 구분하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경리나라 통해서 뭐 계약서를 별도로 첨부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네. 좀 계정 과목을 뭐 자산 매입, 또 네. 기회장치 이런 식으로 별도로 네, 표기해 주시면은 네. 뭐 세무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수월하게 네.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라는 어떤 포인트를 짚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한 40분 정도가 지나고 있고 법인세 관련해서는 조금 빠르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하는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시면은 그것도 바로 네,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세 관련해서 5가지는 거래처별 채권 채무를 정리하자, 유형자산을 제대로 확인하자, 네, 대여금과 차입금을 꼼꼼히 관리하자, 부가세와 법인세 매출액 차이를 이해하자, 인건비를 확인하자. 이 5가지인데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에서 핵심 포인트 1이 거래처별 채권 채무를 정리하자. 채권 받을 돈, 채무 줄 돈인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법인세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거래처별 받을 돈, 채권, 그리고 줄 돈, 채무를 정확한 금액을 남겨놔야지 회사의 재무 상태표가 정확하게 완성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재무 안정성과 어떤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구나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 상태표는 또 어떤 사업 자금을 대출받는데 또 필수적인 또 기업 신용 평가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거래처별로 그 채권 채무 관리는 먼저 세금 계산서가 먼저 올바르게 맞습니다. 발행되고 수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부가세, 법인세라고 해서 이게 딱 동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부가지세를 통해서 법인세로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가지세부터 세금 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하고 수취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게 좀 중요하고 또 이게 부가지세뿐만 아니라 어떤 정기적으로 결산을 통해서 거래처별로 외상 매출금 금액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 또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채무 금액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를 이제 회사와 이제 세무 대리인이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부가세나 법인세라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긴 하지만 앞쪽에 세금 계산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세금 계산서 앞쪽에 거래명세표 이렇게부터 쭉 잘 관리가 돼야지 이 뒤쪽까지도 잘 관리가 된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정기적인 결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 회사에서 당연히 체크를 하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미수금, 미지급금은 저희가 받을 돈하고 줄 돈이니까 이거는 회사의 현금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세무 신고를 위해서 관리한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제 현금 흐름은 이제 현금 유입은 가장 빠르게 그리고 유출은 가장 느리게 하는 게 현금 흐름 관리의 기본인데 이러한 거에 비춰서 우리가 돈을 잘 받고 있나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는 게 우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경리나라나 또는 여타 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래처를 기준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가 모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통장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매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잘 연결을 해놓으면 그게 곧 미수금 보고서, 미지급 보고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월별로 체크하면서 가도 사실은 지금 연말에 나중 이
24년 1월, 2월 거래를 찾느라고 고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법인세 핵심 포인트는 유형 자산을 제대로 확인하자입니다. 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부가지세 그 5번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 네. 그 법인세에서도 유형 자산, 기계 장치나 건물 등을 법인의 자산에 적절히 계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법인이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형 자산으로 별도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그 어쨌든 재무 상태만 봤을 때는 자산이 없는 회사로 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마치 좀 부실한 회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세금적인 문제에서도 유형 자산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입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 연수를 통해서 네. 뭐 5년, 10년간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천천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걸 한 번에 비용 처리하게 되면 세무적으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약간 월세 같은 거네요. 이제 1년 동안 살 건데 1년 동안 한 번에 돈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한 만큼 그달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실질과 정확하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부분과 비슷한데 어떠한 그 유형자산을 매입했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서류들을 그 매입세금 계산서에 첨부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세무 대리를 하시는 세무사님께 잘 전달이 돼서 그리고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세 번째는 대여금과 차입금을 꼼꼼히 관리하자. 네, 대여금과 차입금이 뭔가요? 일단 대여금과 차입금은 이제 세금 계산서 없이 네. 그 금융 거래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거래되는 것들은 어쨌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뭐 매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매입 세금 계산서 수치를 하면서 관리가 되는데, 대여금 차입금은 전혀 그런 내역이 없고 돈만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세무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회사에서 좀 관리를 하고 계셔야지 재무상대표에도 돈을 빌려줬으면 대여금으로 해서 적절히 계상할 수 있고, 돈을 빌렸으면 이게 차입금으로 해서 또 적절히 해야지 또 이자 비용 처리도 되는 거고, 나중에 돈을 상환할 때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은행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조회를 하면 바로 차입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은행 대출금은 누락될 일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자도 또 매달 납부하게 되는 거니까 뭐 세무사님들께서 아마 기장하시다가 말씀을 안 해주셔도 아는 거죠. 법인에서 돈이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가 계속 매달 돈이 나가니까 대출금이 있구나. 나가면은 이제 회사에 요청을 드리죠. 은행 대출금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원리금 상환 내역서라든지 대출금 어떤 내역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은행 대출이 아닌 사인 간 또 특수관계인 간의 이제 금융 거래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일단 보통은 이제 그 이런 거래를 하기 전에 그 보통 친하니까 뭐 내가 얼마 빌려줄게 하고서 돈만 빌려주고, 계약서도 안 쓸 수도 있죠. 계약서도 안 쓸 수도 있죠. 돈만 빌려주고 뭐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안 받는다고. 그렇죠. 우리 사이에 무슨 이자야? 그럼 뭐 이러면서 처리될 수도 있고. 됐어. 이자 그쵸. 넣어도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세법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모든 세법에서의 이제 관점은 남 빌려주는 것처럼 지인들한테도 빌려줘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남한테 빌려줬으면 꼬박꼬박 이자 받으실 거잖아요. 계약서 쓰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고, 친한 사람한테 빌려줄 때도 계약서 쓰시고 이제 이자도 받으셔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걸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법인 결산하다 보면은 요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특수관계인 간 어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이거는 세법에서 좀 엄격하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래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아마 그러면은 이제 그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라든지 네. 서식을 또 별도로 주실 거고 네. 그 서식에는 어떠한 뭐 항목들. 원금이 얼마고 네. 기간이 얼마고 뭐 이자율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네. 것도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 그러면 네. 그거에 따라서 약정서를 쓰시고 그거에 따라서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아, 네, 좋습니다. 결국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가 아니라 왼손과 오른손을 동일하게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차별 없는 세상, 네, 네, 차별 없는 네, 금전 대차 거래, 네,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경리나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대출금 관리 탭이 있습니다. 대출금 관리 탭에서 대출금을 넣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서 리스트업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차입금 같은 경우에도 대장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뭐 경리나라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하면은 거래처에 그 인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금전이 오고 가는 것들을 넣어 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지니어스다라고 하면 지니어스 거래처를 만들어서 돈 들어올 때 지니어스, 나갈 때 지니어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거래처 조회했을 때 그 사람을 조회했을 때 이제 얼마 들어오고 나갔다라는 날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조금 응용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네.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네. 팁을 드리면 네. 이게 만약에 특수 법인 간 네. 거래 그럴 수 어떤 있죠. 금전 대여금 차입금 거래를 할 때 네. 이게 보통은 이제 이자를 안 주고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대여를 해준 입장에서 이자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법인세법에서는 네. 이자를 받았어야지라고 하면서 좀 이자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게끔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이자 수익을 너는 안 받았지만 받았어야지 낼 거다. 네. 받았어야지라고 해서 네. 그 이자 수익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세금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데 반대로 이제 이자 비용은 없는데 빌린 쪽에서는 이자 비용 처리를 안 했는데 빌려준 쪽에서는 세금만 납부하는 어느 한쪽만 이자 수익이 있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손해니까 그래서 이왕 빌려주실 거면 어차피 돈을 받든 안 받든 빌려준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군요. 그럼 최소한 차입을 한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라도 하면은 뭐 전체적인 큰 관점에 봤을 때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세금 효과도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하려면 미리 약정서를 좀 작성을 하시고 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이제 이자율도 적어 놓으시고 네. 지금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4.6%에 맞게 이자 수익도 계산하고 네. 빌린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도 처리를 해서 네. 이제 한쪽이 수익이 있으면 한쪽이 비용이 되게끔 만들어놔서 세팅을 해야지 네. 어떤 세금의 낭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특수관계인 간 사이 간 거래가 중요한데 이때는 약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거래가 아닌 것에서는 그냥 뭐 이자를 안 주고 받아도 되지만 이러한 관계에서는 이자 같은 것들이 나중에 법인세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어려우면은 지금 세무대리인 세무사님께 한번 문의해서 네. 이러한 것들을 미리 구비해 놓는 것들이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을 쓰면 프로그램 상에 넣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전달드리고요. 네, 포인트 네 번째, 부가세와 법인세 매출액 차이를 이해하자. 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좀 실무적으로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어떤 회사의 매출과 부가세 과세표준 금액은 모두 매출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네. 좀 비슷해 보이지만 네. 좀 어떤 성격과 좀 적용 기준이 좀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사에서 어떤 기계장치를 팔았어요. 네. 팔아서 이제 만약에 뭐 5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발행을 했다고 하면은 네. 이게 유형자산을 판 거기 때문에 이건 매출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유형자산 저희가 장부에 잡혀 있는 거랑 비교해서 이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에 따라서. 네. 근데 부가가치세는 이런 거 상관없이 네. 500만 원을 발행했으면 그냥 5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과세 표준을 해서 그냥 세금을 내게끔 하는 거니까 이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신고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과세 표준 금액을 네. 합계가 법인세법상 그
그 저희 손익계산서상 매출 금액을 비교를 해서 네. 그 차액을 이제 좀 적으라는 서식이 있어요. 차익이 뭐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조정후 수입계산 명세서인데 네. 그 차이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해놨는데 네. 매출액 법인세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되면 네. 세무서 입장에서 500만 원 어디 갔지? 500만 원 뭐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물어보죠. 네. 왜 부가가치세는 1,000만 원 해놓고 네. 왜 법인세에서는 500만 원밖에 매출 안 잡혀 있어? 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 그 조정 명세서 작성을 좀 잘 해서 500만 원은 뭐 이거는 사실 유형자산 매각이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간주 임대료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절히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제 나중에 아마 세무사님들께서 알아서 이게 해주실 거예요. 이거 네. 기준을.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거 해석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제 이게 잘못된 건지 맞는 건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또 여기 밑에 슬라이드에 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면세 매출이 포함되진 않잖아요. 네. 근데 법인세 할 때는 면세 매출 다 포함해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네. 또 여기서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인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기입하지 않으면 네. 이상하잖아요. 왜 차이 나는 거를 기입하지 못했을까? 그렇죠. 네, 궁금해하죠. 그리고 네. 궁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옵니다. 찾아보죠. 네. 그리고 답변을 안 하면은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볼게라고 하는 게 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서 이제 해야지. 또 이걸 하다 보면 네. 부가가치 신고가 좀 잘못되었구나라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법인세 아마 결산하시기 전에 네. 그 법인이면은 4번 신고하시잖아요. 분기마다. 네. 그러면 이 4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펼쳐 놓으시고 네. 매출 과세 표준 금액을 다 더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 합계액과 네. 우리 법인의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네.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왜 차이가 나는지를 해보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 조정이라는 절차를 이제 세무대리인 세무사님이 해주긴 하지만 결국에 회사도 이러한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회사에서 뭔가 뭐 유형자산을 구매했다 뭐 이거는 뭐 이러한 항목이다라는 것들을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금 이 체크해 주셨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번째 포인트입니다. 인건비, 급여 등을 정확히 확인하자. 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건비도 네. 이제 부가가치세랑은 상관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또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했으면 저희가 이제 원천징수라는 어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간혹 법인 결산을 좀 진행하다 보면 원천세 신고가 되지 않고 돈 나간 인건비가 지급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인건비도 우리가 지급한 그 인건비 금액이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또 요게 그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인건비 급여 항목으로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저희 법인에서 인건비로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건 상대방은 소득인 거잖아요. 네, 또 맞죠. 그렇게 제대로 저희가 신고를 해줘야지 네. 그 받아가시는 그 근로자분 입장에서도 그렇죠. 제대로 소득 신고가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잘못하게 돼버리면 일을 하신 근로자분들도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인건비는 또 잘 평소에 좀 관리도 하시고 최소한 아니면 분기마다라도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신고가 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면 아마 지출에 이제 급여 이체라는 탭이 있고 급여 대장을 올려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실무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50%, 안 쓰시는 분들이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격리나라 그 급여 대장을 격리나라로 바로 이렇게 막
그 보내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 전산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네. 쓰다 보니까 네. 저희가 급여를 입력을 하고 네. 원래는 저희가 뭐 PDF 파일을 변환하든 엑셀을 해가지고 보통 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주었던 게 보통이었는데 네. 그게 사실 좀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좀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맞죠. 다운받고 또 드리고 또 이름도 또 수정해야 돼요. 또 바로 드리면 또 이름도 제목도 이상하니까. 맞아요. 네. 또 수정해야 되는데 네. 그 경리나라 쓰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세무사랑은 이제 그 급여 연동이라는 메뉴 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버튼 클릭 한 번만 누르면은 네. 그게 경리나라로 바로 회사 자료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일하는 입장 저도 편하고 또 회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편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세무대리인 분께 확인해 보셔서 이 세무사랑을 쓰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그러한 식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니다, 세무대리인 분이 더존을 쓰신다라고 하면 더존으로 다운받아가지고 경리나라에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급여 대장을 넣어 놓으면 나중에 이체하고 급여 명세서 보내는 것, 그리고 돈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 여기까지가 일치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관리 회계적으로는 이렇게 관리해야지 나중에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더 적어놨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세무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한 소감 한번 간단하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방송이라서 좀 긴장도 많이 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제가 가진 지식이나 또 경험을 또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게 또 실무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뭐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뭐 회사의 어떤 절세도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뭐 좀 도움이 되는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러한 경리나라를 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거기서 해결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있는 이 그 자료 요청 링크에 들어가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은 이러한 부가세 및 법인세 체크리스트를 제가 오늘 한 9시까지 정도만 집계하고 그 이후에 밤에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테니 링크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리나라로 제가 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밖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경리나라를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요 라는 부분들은 지니어스 컴퍼니라는 부분, 법인 지니어스 컴퍼니로 오셔가지고 알고 싶어요 친구 추가하고 채팅 주시면은 경리나라 템플릿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무사님 이제 그 연초에 뭐 연말정산이다 법인세다 또 이슈가 많은데 혹시 조금 한 번 더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초대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과 같이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해요라는 것들을 적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적어주시면 그 주제로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